파타야 유흥가에 있는 작은 골목으로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들어갑니다. 주소를 재차 확인한 그녀는 곧장 201호로 올라가는데요. 문이 닫히고 잠시 후 잔혹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인근에는 워낙 술집과 클럽이 많아서 그 누구도 비명에 신경 쓰지 않았죠. 과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태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콕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그곳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파타야가 있습니다. 여기도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죠.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1년 365일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낮과 달리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나 아찔한 옷을 입고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는데요. 태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곳에서는 웬일인지 거리낌이 없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아침 8시 그 파타야 버나가에서 조금 떨어진 4층짜리 아파트 201호로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살인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인데요. 들어가 보니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몸싸움의 흔적이나 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욕실에 들어서자 상황은 급변했죠. 검붉은 피웅덩이 속에 젊은 여성이 나체로 쓰러져 있던 겁니다.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어요. 시신 바로 옆에는 흉기로 쓰인 가위와 함께 유류품이 담긴 대형 무지개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합니다. 범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자르고 또 가슴과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는 마치 장난감 다루듯 장기를 마구 헤집어 둔 거죠. 근데 끔찍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잘라서 그 가슴 보형물을 꺼냈고요. 이걸 다시 수건으로 감싸서 시신 옆에 보란 듯이 뒀더라고요. 심장 역시 도려낸 후 시신의 왼쪽 어깨에 올려두었고요. 이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처절한 분노, 원한을 표현한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검을 했을 당시 폐의 한쪽이 사라졌다는 부분이에요. 현장 어디서도 그 폐 한쪽만큼은 발견되지 않았죠. 혹시 범인이 전리품으로 챙겨간 걸까요? 아니, 그럼 왜 하필 폐 한쪽이었던 걸까요? 이런 기괴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우선 최초 신고자를 찾아갑니다.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던 61세의 여성 파 씨였죠.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날 새벽 2시쯤 위층에서 연달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 도와줘! 하지마! 하는 여성의 비명이 들렸어요. 또 막 다급한 발소리와 문을 발로 차는 굉음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려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파 씨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수백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계속 망설이고 있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이 파타야 버나가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워낙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밤새 싸우고 소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이 201호는 단기 임대를 내주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성매매 여성들과 고객끼리 다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파 씨가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당신 뭐냐, 신경 꺼라 라는 비아냥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 씨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보니까 1시간 뒤에 소리가 잦아들더라고요. 파 씨는 그제서야 잠을 청했죠. 다음날 아침 7시 반. 잠에서 깬 파 씨는 여전히 지난밤 그 소동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았습니다. 너무 찜찜해요. 그래서 관리인을 찾아가서 최소한 무슨 일인지 함께 확인은 해보자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201호로 가서 문을 두드려요. 반응이 없죠. 귀를 댔는데도 인기척조차 없더라고요. 결국 관리인이 비상열쇠로 문을 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시신을 마주했던 겁니다.
경찰은 파 씨의 이 증언에 따라 비명이 들렸던 새벽 2시를 기점으로 아파트 또 인근 CCTV 다 수거해서 출입자를 파악합니다. 동시에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서는데요. 지문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자 바로 일치자가 등장했죠. 그는 25살의 남성 월안한 판다차였습니다. 남성? 앞서 시신에 가슴 보형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성이라고 생각하셨죠? 알고 보니 그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매춘이었죠. 여러분, 잠시 추가 정보를 좀 드릴게요. 태국은 전 세계에서 성전환 수술로 가장 유명합니다.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곳곳에서 아주 흔하게 트랜스젠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그런 음지의 술집만이 아니라 그냥 식당이나 시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현지인들이 크게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는 듯한데 더 정확히는 성소수자를 향해서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시선이 관대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차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가 번듯한 직장을 갖고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성이 되기에 막대한 돈이 드는 수술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노래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은 자연스럽게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버는 유흥 쪽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정도는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배경 지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과거에 대해 더 짚어볼까요? 판다차는 태국 북부의 가난한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도와 농사를 지었고 또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평소에도 심성이 착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죠. 학교에서도 꽤 준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평범하게 지낸 듯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성장이 시작된 후 판다차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에 비치는 그 남성적인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창시절 혼란을 끝내고 성인이 되어서는 결국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전신 성형 수술과 또 성기 제거 수술까지 받으려면 최소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당시 농산일로 받는 45만 원 남짓 월급?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거죠. 고민하던 판다차는 대만으로 건너가서 직업을 구하기로 합니다. 당시엔 대만 공장에만 취직을 해도 태국 시골보다 3배 넘는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어 공부에 매진했고요. 2022년 마침내 대만에 도착해서 2년간 악착같이 일해요. 드디어 목표 금액을 다 채우게 되죠. 드디어 2025년 1월입니다. 판다차는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성미가 가득한 아름다운 외모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직후에 그녀는 2번째 목표를 세우는데요. 부모님을 편안하게 부양하고 싶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선 또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이때 판다차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매매였어요. 본인이 중국어가 능통한 점을 이용해서 주로 외국인 손님을 상대했고요. 점점 거액을 벌어들여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선 중국어를 잘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단 3달간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는 물론 집 수리비까지 약 1,000만 원 가량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웬만한 태국 직장인보다 더 큰 금액을 번 거예요. 판다차는 완전히 행복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러던 2025년 4월 13일 사건 발생 약 열흘 전인데 송크란을 맞아 고향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엄마 아빠 2달 뒤에 제가 중국에 모시고 갈게요. 우리 첫 해외여행 떠나봐요. 2주 뒤에 제 생일이잖아요. 그때 집에 올 거니까 자세한 여행 계획 짜보자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유럽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판다차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일인 4월 26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범인의 정체를 쉽게 파악합니다. 그는 중국인이었어요. 42살의 푸 통이안이었죠. 제가 좀 쉽게 푸라고 부를 텐데요.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도 2번이나 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매번 같은 숙소에 머물렀고 또 올 때마다 성매매를 즐겼습니다. 사건 전날인 4월 25일 오전 11시, 그는 일주일간 단기 렌트한 201호에 체크인합니다. 그 외에 범죄 전과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 201호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4월 25일 밤 9시 20분, 푸는 아파트를 나와 200m 떨어진 가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0분 정도 간단한 쇼핑을 하더라고요. 이때 무지개색 가방, 가위 하나, 커터칼 2개, 그리고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케이블 타이까지 구매합니다. 이거 지금 앞서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과 일치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보고 얘가 계획 살인을 처음부터 생각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러다가 밤 10시쯤 그가 숙소로 돌아왔고 판다차 또한 201호로 들어갑니다. 판다차는 이후 2번 다시 방을 나오지 못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 7시쯤에 푸가 혼자서 밖으로 나와요. 이때 파란색 셔츠에 가방을 메고 있었고요. 손에 검은색 쓰레기 봉지가 들려있더라고요. 걸음걸이를 봤을 때는 다소 좀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얼굴만큼은 그냥 태연하더라고요. 그는 곧장 뒷문으로 빠져나간 후에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신원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수색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끝내 시신이 발견된 지 6시간 만인 오후 2시쯤 그는 방콕의 공항에서 발견됩니다. 보니까 도주한 직후에 중국행 티켓을 결제했고 또 운 좋게 보안 검색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출국 심사에서 딱 덜미를 잡힌 거죠. 떠나기 2시간을 앞두고 그는 체포됩니다. 근데 당시 얼굴에 손톱에 핥힌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피해자와 몸싸움이 명백히 있었다라는 걸 드러나는 대목이었죠. 경찰서로 압송된 후 기자들이 범인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판다차를 왜 죽인 겁니까? 장기는 어디로 빼돌렸어요?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신문실에 들어간 후엔 전적으로 이건 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날의 전말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4월 25일 오전 11시 그가 파타야에 도착했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주일간 머물도록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 그는 곧장 핸드폰 어플을 켰죠.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만 원의 성매매를 거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를 만나보니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바로 돌려보낸 후에 그는 밖으로 나와서 길로 나와서 마사지 업소를 돌아다니며 취향에 맞는 성매매 여성을 물색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돌아다녀요. 근데 성과가 좋지 않았죠? 마지막으로는 한 마사지 여성의 추천을 받아 해변가로 향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판다차를 마주합니다. 봤는데 예쁜 외모에 늘씬한 몸매까지 딱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이때 푸는 내가 너 33만 원 줄게. 밤 10시에 내 숙소인 201호로 와 라고 제안을 해요. 33만 원. 이 금액은요, 사실 일반적인 그 성매매 금액보다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여성한테는 20만 원을 제안했으니까요. 그래서 판다차도 단번에 수락을 하게 돼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 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판다차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케이블 타이와 가위, 커터칼, 가방, 비닐봉지를 구매했죠. 밤 10시 15분쯤 판다차가 아파트에 도착해요. 그녀는 먼저 옷을 벗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푸는 씻을 준비를 했대요. 진술에 따르면
이때 판다차가 돌연 성관계를 안 하겠다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뭐 마음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전액 환불은 그렇고, 야, 너 내가 아까 준 돈 50%는 돌려줘. 하지만 판다차는 돈이 없다면서 환불을 거부했대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죠. 침대 위에서 옥신각신 하던 중 판다차가 푸의 얼굴을 핥히고 급기야 발로 차더니 침대에서 떨어뜨렸다고 진술합니다. 마침 그 충격으로 푸는 앞니가 부러졌어요. 순간 그는 눈이 뒤집힙니다. 야, 씨, 이거 너 어쩔 거야? 네 인연이 내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히 네가 날 공격해? 열이 잔뜩 받은 푸는 침대에 있던 판다차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무릎으로 목을 짓이겼죠. 당황한 그녀가 살기 위해 저항했지만 결국 숨이 막혀 사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은 너무도 끔찍했죠? 지금부터가 정말 엽기적인 부분인데요. 그녀가 죽은 걸 확인한 푸는 여태껏 숨겨왔던 해괴망측한 본능에 집중합니다. TV에서만 보던 시체 해부를 갑자기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녀는 죽었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잖아요. 호기심은 채우고 싶고. 그래서 그는 시신을 욕실로 옮긴 후에 가위를 챙깁니다. 이 사람이 평소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힘이 강했죠? 거침없이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잘라냅니다. 이후에 장기를 하나씩 꺼내면서 이걸 신기하다는 듯 구경했대요. 정말 미친 사이코 같은 모습이에요. 급기야 가슴 보형물을 꺼내더니 그 몰캉한 느낌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마치 무슨 슬라임처럼요. 잔혹한 행위는 계속되는데요. 심장까지 적출하더니 그걸 시신 어깨 위에 전시하듯 놓아요. 그의 생각에 마지막 피날레는 목을 자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해보니 뼈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대충 만족감을 느낀 푸는 일단 시신을 그냥 욕실에 두고 현장 대충 정리하고 피곤에 지쳐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그는 중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후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짐 챙겨서 방을 빠져나왔죠. 즉각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차피 외국인이라 태국 경찰이 쉽게 추적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차피 이 숙소도 일주일간 빌려놨으니까 방문객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지난밤 비명을 듣고 계속 신경이 쓰였던 그 주민의 신고로 시신이 발견되었고 푸 또한 도주 2시간 전에 꼬리를 잡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범인 진술을 들어보면 모든 게 우발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다차가 돈을 환불해주지 않았고 자기를 폭행했고 이가 부러졌고 그러니까 약이 열받았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경찰로선 이걸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행용 도구요. 그 미리 사놨잖아요. 그 대형 무지개색 가방 기억나세요? 이게 현장에 있었는데 그 안에 원래 유류품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사실상은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산 거다라고 보고 있죠. 게다가 살인할 타겟을 고른 정황도 존재합니다. 앞서 온라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 기억하시죠? 그 여자는 돌려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푸는 나는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그는 사실 애초부터 일반 여성이 아닌 트랜스젠더를 노렸다고 보고 있어요. 정확히는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기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또 장기까지 관찰할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그에 대한 증거로 앞서 범인이 10시 15분에 판다차가 자기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진술대로라면 성매매 좌절되고 다툼 끝에 살인이 벌어졌죠. 시간상 밤 11시, 12시 정도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래층에 사는 파 씨는 새벽 2시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3시간의 공백이 존재해요. 물론 판다차 시신에서는 정액이나 성관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그들은 아마도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푸가 이때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트랜스젠더다라는 걸 파악했고 그 뒤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요. 태국 검찰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고요. 푸는 그대로 기소되었죠. 범인이 사실상 사건이 발생하고 꽤 빠르게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라진 폐 한쪽이에요. 이 사건이 보도된 후에 태국 사람들은 범인이 중국인이잖아. 혹시 장기 매매가 목적 아니었을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폐라는 건요, 적출하는 순간부터 완벽한 무균 상태에서 그것도 특수 보존액에 담겨서 냉장 보관되어야 이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시간적으로도 4시간에서 6시간 내에 이식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 그가 진짜 장기 매매 브로커였다면 최소한 아이스박스나 어떤 장비를 가져와야 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파타야는 1년 내내 더운 곳이니까요. 게다가 진짜 장기 거래가 목적이었다면 암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심장이나 콩팥 이런 다른 장기가 있거든요. 그걸 두고 굳이 폐 한쪽만 가져갔다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다 보니 장기 적출보다는 그냥 기괴한 집착으로 인해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한쪽 폐는 마치 전리품처럼 그냥 소장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현장을 빠져나갈 때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공항에서 검거됐을 때 그리고 몸수색을 받았을 때는 그의 짐 어디에서도 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폐의 행방은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2026년 현재 1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게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범인 본인은 성매매 환불 안 해줘서 그냥 우발적 살인한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참고로 태국은 1심 공판에만 최소 1년에서 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혹은 내후년에나 그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과연 이 사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끝내 사라진 장기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지켜보려 보려 합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2년 4월 8일 야심한 새벽에 중국 난창시 공항국에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애엄마가 도통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걱정스러운 신고였죠. 사라진 이는 32살의 여성 리 추메이.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그녀의 생활 패턴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녁 때 가게 문 닫고 친척에게 맡겨둔 아이 픽업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는 일상을 반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정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불길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전화도 꺼져 있고요. 신고가 접수된 후 공안은 먼저 리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해요. 우선 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요. 강도를 의심할 수 있죠? 들어가 보니 카운터에 있던 돈통에 현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건 또한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여긴 오로지 가게 주인 리 씨만 증발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잠시 리 추메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녀는 10년 전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곳 난창시로 왔습니다.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성이에요. 딸을 부양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그래서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평을 들었을 정도고요. 그녀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사실 그녀의 것이어요. 워낙 야무지게 장사를 한 덕에 가게 매출도 안정적이고 일 때문에 아이를 친척에 맡기긴 했지만 나름 평안한 삶을 살던 와중입니다. 행여라도 자발적으로 잠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날이 밝았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공안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곳에서 리 씨는 평소답지 않은 특이한 행보를 보여줬죠.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 가게를 나선 리추메이는 가게에서 150m 떨어진 근처 호텔에서 다시 포착됩니다. 로비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긴 머리 앳된 여성이 다가왔어요. 둘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이 젊은 여성이 리 씨에게 여러 서류를 보여주면서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죠.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잠시 후 리 씨는 여성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한 곳은 해당 호텔의 8607호 객실. 왜 굳이 방에 같이 간 걸까요?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날이 어두워진 저녁 8시가 되었을 무렵 리 씨와 함께 들어갔던 그 젊은 여성은 처음 보는 의문의 남성과 함께 이 객실을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리 씨는 어쩌면 아직 8607호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안이 바로 출동해서 호텔 측 협조 객실 문을 열게 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기록상 이 8607호 투숙객은 전날 저녁 8시에 퇴실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이건 말 그대로 밀실 실종 사건입니다. 즉각 객실에 대한 감식이 시작되었어요. 그 결과 벽면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이 발견됩니다. 또한 화장실 하수구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피부 조직 일부도 발견됐고요. 감식해보니 이건 전부 리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호텔 방 안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예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이후 공안은 CCTV에 찍힌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면서 새로운 단서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그러다 마침 처음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상한 정황들이 몇 가지 나와요. 먼저 리 씨가 젊은 여성을 따라서 그 8607호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앞에 있던 그 여성이 뚝뚝뚝 가더니 객실 문을 두드린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즉 방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5분 후 여성이 혼자 밖으로 나와요. 다시 15분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여성의 손에는 검은색 봉지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객실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검은색 가방, 배낭 같은 게 옮겨졌고요. 마지막으로 저녁 8시에 그 의문의 남성과 객실을 빠져나왔을 땐 한가득 짐을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두 남녀가 이 객실에서 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호텔방에 체크인한 당사자 신원을 찾아냈는데 이게 어딘가 좀 이상해요. 18살의 남성 리 샤우스, 편의상 샤우스라고 부를 텐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18살 남성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형입니다. 근데 CCTV에 찍힌 그 남성은 꽤나 건장해 보였고요. 이건 아무래도 샤우스의 신분증을 도용한 듯해요. 본인이 아닌 거라고요. 이 다음으로 공안은 실종된 리 씨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실종 당일인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리 씨에게 수신자 미확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 통화를 한 후에 호텔로 갔던 게 확인된 거죠. 또한 같은 날 오후에 그녀의 통장에서 현금 2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38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도 확인됩니다. 근데 하필 돈을 인출해간 그 ATM 기계의 CCTV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갈수록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방에 같이 있던 남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살해 정황은 의심이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공안은 실종된 리 씨의 주변 사람들 중 원한 관계가 가진 사람이 없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바로 리 씨의 남자친구 띵따칭이란 사람입니다. 띵 씨는 리 씨보다 15살 연상이고요. 이미 5, 6년째 함께 동거 중이었어요. 리 씨는 자기 친딸과 또 가족 친척들에게 띵 씨 남자친구를 소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데 근데 좀 궁금하죠. 5, 6년간 재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띵 씨가 이미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 20년 차에 18살 된 건장한 아들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띵 씨가 수상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실종 당일 리 씨는 그 수신자 미확인 전화를 받았었죠. 근데 하필 그 바로 직전에 띵 씨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그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며칠 전부터 누군가의 계좌로 꾸준히 5만 위안을 입금한 내역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혹시 띵 씨가 이 내연 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큰 돈을 주고 청부 살인을 요청한 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해지는데요. 띵 씨는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실종 당일 리 씨한테 전화를 한 건 연인이고 같이 점심 먹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사건 전에 꾸준히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한 건 장사를 하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합니다. 실제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고요. 아니 그러면 이 리 씨와 띵 씨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 더 알아봤어요. 띵 씨, 이 남성은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에 지금 실종된 리 씨를 만나서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리 씨와 몇 년간 동거를 하면서 내심 별거 중이니까 재혼을 꿈꿨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이 남성 띵 씨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있었죠. 사실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혼을 하면 아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하던 그는 결국 이혼을 보류해요. 여자친구 리 씨 또한 이 사정을 이해했다고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띵 씨는 옷가게를 리 씨가 열었을 당시에 비용 일부를 줬을 만큼 그녀를 도왔고 심지어 애인이 사라진 후에 자기가 대신 그녀의 딸을 맡아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살해 동기가 가장 유력해 보였던 애인 띵 씨는 범인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리 씨를 살해한 걸까요? 이번에 공안이 눈을 돌린 곳은 호텔 예약 과정에서 신분을 도용당한 18살 리 샤우스. 어디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샤우스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준 거라고 해요. 그게 누굽니까? 평소 친하게 지냈던 16살 황원원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청소년에 불과한 16살 그녀가 신분을 도용했다. 근데 젊은 여성이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 여성이 호텔에서 로비에서 만남을 가진 후에 방으로 함께 들어갔던 그 CCTV 속 영상 여성과 동일 인물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공안은 신속하게 황량을 추적했고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돼요. 영상 속 그녀와 함께 있던 남성의 정체도 밝혀집니다. 그는 황량의 남자친구 26살의 쿵 레이였습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이 체포되어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범행 일체를 자백했죠. 도대체 리 씨가 이 젊은이들과 무슨 관계였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신은 어디에 있고요? 일단 쿵 레이, 편의상 레이라고 할게요. 사건 당일 그는 황량과 함께 임대 계약을 핑계로 리 씨를 호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살해했다는 걸 고백했어요. 이후 시신은 인근 호수에 유기했죠. 그래서 공안이 해당 현장에서 3일 밤낮 동안 수색을 진행했고요. 마침내 시신 한 구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 시신은 실종된 리 씨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시신이 담겨있던 그 가방도 CCTV에 남아있던 것과는 달랐고요. 뭐예요 이거? 근데 같은 수법에 동일한 유기 장소? 이거 역시 황량과 레이의 짓이었을까요? 보통 사건이 아님을 감지한 공안은 몇 날 며칠에 이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한 듯 황량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시신도 자기들의 범행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량의 친구 원징. 그녀가 밝힌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황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본인보다 10살 많은 남성 레이를 알게 됐는데 이 레이라는 남자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황량한테 각종 비싼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샀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그러던 2011년 11월 레이는 황량에게 그녀의 베프인 원증을 호텔로 불러서 같이 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황량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뜨게 돼요. 그런데 순간 하는 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볼일을 서둘러 보고 나왔더니 자기 친구 원증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겁니다. 너 잠든 거야? 아니요. 레이가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충격에 빠진 황량이 왜 이런 짓을 했냐 라고 레이에게 소리쳤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황당한데 네 친구 원증이 술, 담배를 즐기는 것 같은데 네가 가깝게 지내면 너까지 물들까봐 걱정돼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레이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야, 우리 공범이잖아. 시신처리 같이 해야지.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황량은 자기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결국 시신을 같이 유기하게 돼요. 호수예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원증이 집 나온 가출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실종 자체를 눈치챈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은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첫 살인이 벌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난 2012년 초 갑자기 레이는 황량이 아닌 이미 그 전에 7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레이라는 애가 황량을 그냥 두 번째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었고요. 얘가 워낙 금수저라서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살았대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이었죠. 동시에 황량과 외도까지 즐겼던 거고요. 완전 지 멋대로죠. 근데 오케이, 여기까진 이해하겠어요. 도대체 왜 리 씨를 죽인 거냐고요. 그 이유는 정말 또 한 번 황당합니다. 레이, 이 사람은 재벌 부모 밑에서 호강하며 살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집에 돈 많은데 일할 생각이 없죠. 하지만 부모의 생각은 달랐는데 고민을 하던 끝에 아들을 위해 난창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가게를 임대합니다. 거기서 장사라도 해보라고 좀 도와준 거예요. 이때 해당 건물의 주인이 리 씨였던 거고요. 부모에게 등 떠밀려서 시작한 가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레이는 가게를 오픈한 지 몇 개월 만에 큰 적자를 받고요.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때 그는 대뜸 주인 리 씨를 찾아가더니 임대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보증금으로 줬던 2만 위안, 380만 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요. 당연히 리 씨는 거절합니다. 엄연한 계약이니까요. 사실 레이 입장에서 2만 위안?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싶었는지 그냥 가게를 방치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요. 계약은 만료되었고요. 1년 후 레이가 우연히 이제 띵가띵가 놀고 살다가 예전에 자기 가게를 했던 리 씨의 상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해당 가게를 다시 임대로 내놨다는 공지를 보게 돼요. 당연한 일이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 레이가 불쑥 1년 전의 일이 떠올랐고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야, 내가 달란 돈은 왜 안 줘? 아니, 분명 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불똥이 뜬금없이 리 씨에게 튄 겁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 황량을 미끼 삼아서 상가를 좀 계약할게요 라는 전화를 통해 리 씨에게 접근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새로운 세입자가 생긴 줄 알고 연락받고 급히 호텔로 갔던 거고요. 그날 황량과 만난 리 씨는 한참 동안 로비에서 대화 나눴죠.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서류를 위에 방에 두고 왔어요 라면서 8607호실로 젊은 여자가 리 씨를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레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날 방 안에 있던 레이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그러니까 자기를 좀 숨긴 채 리 씨를 맞이했다고 해요.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처음엔 돈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우연히 그가 누구인지 리 씨가 알아차립니다.
짜증이 났어요. 에이씨,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니까 그냥 이 씨만 죽이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방에서 그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황양에게 가방 가져오라고 시킨 후에 시신을 거기에 담아서 또다시 호수에 유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살인이죠. 추후 이 해당 호수에서 리 씨의 시신은 발견이 되었고요. 2013년 5월 중급 인민법원은 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었던 황양에게도 징역 7년형이 내려졌어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소위 재벌 2세, 즉 금수저가 벌인 살인이란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레이의 부모는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충족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뭔 이것저것 사고를 치고 다녀도 부모가 다 뒤따라 다니면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던 거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금수저 2세 레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냉혈한 괴물이 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부모를 제외하고 레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사실 중국 내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남의 생명을 가볍게 빼앗는 이런 괴물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